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놓인 스가루 해협. 그 아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있다. 총 53.85km에 이르는 세이칸 터널이다. 길이로 보면 서울 지하철 5호선과 비슷하다.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놓인 해협의 직선거리는 23km. 하지만 관통하는 세이칸 터널의 길이는 53.85km다. 직선거리의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그만큼 난공사였다. 총 공사비 6,900억 엔. 공사에 동원된 연 인원만 1,400만 명에 굴착에 사용된 화약은 2,900만 톤. 시멘트를 후지산 850개를 쌓을 수 있는 양을 써서 만든 터널이다. 세이칸 터널은 약 한 54km 정도 되는 세계에서 최장대 제일 긴 해저 터널입니다. 1988년에 완공이 됐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이 수심이 최대 140m, 안반 두께가 100m. 이제 지반 주사 기간이 7년 걸렸고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15년이 더 걸린 24년이 걸렸습니다. 굴착 과정은 지뢰밭을 건너듯 위험했다. 1979년 침수 사고가 그랬다. 단층을 잘못 건드린 것이다. 분당 85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터널이 침수됐고 배수와 복구에만 162일이 걸렸다. 공사 기간 중 순직한 인부만 34명. 물과의 사투였다. 그 해저 터널은 이 사고가 나면 그 대량 이 바닷물이 터널로 유입이 되고 붕괴되면 대형 사고가 됩니다. 그게 건설 중이건 운영 중이건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의 싸움입니다. 빠른 조류와 깊은 수심의 환경, 그리고 고압의 출수가 흐르는 집안에서 굴착을 하고 터널을 만들면서 스가루 해협을 이어야 했다. 당시 건설 기술로는 쉽지 않은 무모하고도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공법은 재래식 공법인 화약에 의한 발파와 사람의 손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는 천공 작업법, 화약 굴착시키법인 나튬 공법이었다. 굴착 공사 기간만 21년이 걸렸다. 당시의 공사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나튬 공법이 적용된 지하철 7호선 분당선 연장선의 굴착 현장을 보자. 첫 단계, 암벽에 화약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 철저하게 계산된 양의 화약을 구멍 속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작업자 전원은 현장에서 철수한다. 드디어 발파 카운트다운. 폭파가 아직 남았음을 신호로 알리고 그렇게 1.5m 정도의 터널이 새롭게 뚫렸다. 폭파 시 발파의 충격이 다른 구간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다행히 다른 안반 지역에 타격 없이 발파가 잘 이루어졌다. 지금 저 해저 터널 굴착 방식은 개착식이냐, 또 침매식이냐, 아니면 지중 굴착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굴착 방식이냐 화약 발파로 의해서 하는 방식이냐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굴착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 NATM이라고 해가지고 화약 발파 방식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해저 터널 굴착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세이칸 해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은 해수면 아래 240m 지점. 그곳을 향해 컴컴한 터널 속으로 케이블 열차를 타고 심해로 내려간다. 높이 7.85m, 폭 9.7m의 터널 속에 열차 레일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덜컥거리는 협궤 열차를 타고 지상의 터널을 지날 때 그 풍경과 비슷하다. 도착한 곳은 해수면 아래 135m, 혼슈 쪽에서는 19.5km 들어간 지점. 그곳에서 진아는 열차를 만났다. 이곳은 바다 아래 기차역, 다피 해협 정류장. 이런 기차역이 터널에 두 군데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터널의 개수,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다. 난공사를 극복하려던 고민의 흔적이다. 먼저 본 갱도를 뚫기 전에 시험삼아 구를 먼저 파본 것이다. 지질 상태와 위험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신기술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터널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안반의 균열을 막는 차수공법을 썼다. 물에 녹는 유리와 시멘트 반죽을 섞어 안반 균열 사이로 주입한 것이다. 굴착한 터널 전체를 콘크리트로 분무한 것도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굴착 즉시 콘크리트를 안반 전체에 뿌려주는 것이다. 굴착 공사로 인해 느슨해진 집안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용수 차단 효과가 있었다. 그 기술 이후로 해서 일본이 특히 자랑할 수 있는 게 해저 터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작업장 전방에 미리 그냥 30m, 40m 굴착 천공을 해서 물이 얼마큼 많이 나오냐, 집안이 얼마나 나쁘냐 이걸 파악해서 들어가는 기술을 터득했는데 선단 집안 굴착 그 조사 기술이 아주 확보가 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된 계기가 돼 있죠. 전화유학이죠. 개통 이후에도 계속되는 해수와의 전쟁은 세이칸 터널의 숙명이다. 갱내로 유입되는 용수를 배수하는 곳은 총 3군데. 터널로 스며든 물은 물길을 따라 3개의 배수관으로 모여든다. 해저 터널 바닥 군데군데 지하수가 스며든 흔적이 보인다. 수압으로 인해 터널 내부로 자연히 스며드는 물은 1분에 20여 톤. 모든 물을 강제로라도 빼내야 한다. 이곳은 바닷물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대형 펌프장. 3군데의 이런 펌프장에서 퍼올리는 용수량도 분당 20톤씩이다. やはり海底トンネルということで、常に大量の、塩分を含んだ水が、トンネルの中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れをあえてですね、水が入ってこないように防ぐという部分ではトンネルに対して負担がかかりますので、それはあえてせずにですね、ポンプで外に排出するという方法をとっています。なおそう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トンネルの真上等からですね落ちてくる水に対してはもしそういう箇所があればですね、電車の線ですとかレールに悪影響を及ぼしますので、そういうのが発見され次第ですね壁面を伝ってそういう設備に支障がないようにそういったような施工を現在メンテナンスの中でやっています。 터널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은 1평방미터당 24kg. 수압을 분산시키기 위해 물길을 따라 물이 분산돼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수압이나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다.
湧水監視システムって言いまして、要は地震が起きたら地盤が割れてですね、水が異常出水するという形があるんで、その水の量をですね測定して、全体で27箇所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でもモニタリングということで、全部ですね4つのシステムが地震に対応しております。で、上のトンネルが作業口になりまして、この部分が先進土庫という形で全体で27箇所設置されております。 세이칸 터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역사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토목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경남 통영시. 이곳에 아시아에서 기념비적인 해저 터널이 있다. 통영의 육지와 섬 미륵도 사이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 이 바다 밑을 연결한 아시아 최초의 해저 터널, 통영 터널이다.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 통영 터널은 1931년 착공해 1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동원된 한국인 인부들이 역사에 참여했다. 충무 해저 터널은 193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해저 터널입니다. 그 통영 운하 아래, 그 해수면 아래 10m 아래에 이제 그 건설된 해저 터널인데, 통영 터널은 해저 터널의 가장 초창기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개착식 공법을 썼다. 양쪽에 물막이를 쳐놓고 바닷물을 차단해 광산을 파듯이 파내려간 다음 바닥과 벽을 콘크리트로 메우고 다시 막았던 물막이를 빼내 완성된 터널 위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해수면 10m 아래에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 건설됐다. 물 양쪽에 댐을 쌓고 가운데 있는 바닷물을 퍼봐가지고, 그러면은 이 바다, 이 해저면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땅을 고르게 다져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터널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댐을 무너뜨려서 다시 바닷물로 쌓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때 1930년대에 그것도 전 1800년대에 영국인이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이 충무 해저 터널이 이제 처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개통 당시 일일 평균 5천여 명이 통행하던 곳. 한국 해저 터널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은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통영터널 개통 후 90여 년. 한국은 세계 건축공학의 역사에서 세계 신기록을 5개나 보유한 한국형 해저 터널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 장목면 사이의 바다 밑으로 길을 낸 거가대교다. 거제도에서 중죽도까지는 사장교 구간, 부산 가덕도에서 중죽도까지는 수심 48m 아래 길을 낸 해저 터널. 그런데 왜 이 구간만 해저 터널을 놓게 됐을까?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의 바다는 진해에 주둔하는 해군의 작전 지역, 군함과 잠수함의 길목이다. 대형 선박도 자주 드나든다. 바다 위의 다리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바다 밑에 길을 내는 일은 바다 위에 도로를 건설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공사. 고민 끝에 거가대교 공사팀이 선택한 공법은 바로 침매공법이었다. 거가대교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침매 터널. 수심이 깊기로는 세계 최고다. 침매공법이란 터널의 함체를 지상에서 만든 뒤
그 함체를 물속에 가라앉히는 방식. 세계가 거가대교를 주목한 이유는 육지와 거리가 먼 외해에 건설됐다는 점이었다. 新米トンネルは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る方法の一つで、港湾区域あるいは河川の河口部など比較的海洋条件の穏やかなところに適用されてきました。現在世界全体で約150の沈米トンネルがこのような条件のところに建設されてきました。 이곳은 통영 작업장. 거가대교에 함체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곳이다. 작업장은 축구장 10배 규모의 크기. 함체는 그 규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거가대교의 함체는 세계 최대 규모. 너비 22.5m, 길이 180m, 그리고 높이는 9.75m. 길이는 우리나라 지하철 9칸의 길이와 같고 무게는 탱크 1000대를 합친 무게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함체를 바다까지 어떻게 이송하고 침설할 것인가? 침설 현장까지는 총 36km. 드디어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 함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배를 움직이다 보니 시속은 겨우 5km. 현장까지 7시간이나 걸렸다. 이른 새벽, 드디어 가덕도 앞바다에 도착한다. 함체가 조정장치에 연결된다. 꼭두각 신형을 위에서 끈으로 조정하듯 조정장치는 여러 개의 와이어를 동시에 사용했다. 이제 과제는 함체를 침설한 후 그 함체를 다른 함체와 연결시키는 일. 침매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이다. 먼저 함체 안에 물을 채운 후 와이어를 이용해 함체를 침설시킨다. 나중에 물을 빼면 부력에 의해 함체가 떠오르는 원리다. 이렇게 함체가 바닥에 놓이면 기존의 함체 2cm 뒤에 놓은 뒤 1차 접합을 한다. 그리고 정밀 위치 조정 시스템으로 함체를 살짝 들어올린 뒤 견인 잭을 이용해 함체를 잡아당겨 연결하면 1차 접합이 완성된다. 이때 사용된 위치 조정 시스템이 함체 바닥과 해저 자갈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준다. 그 후 함체 사이에 바닷물을 빼고 기존 함체 쪽의 물을 파이프로 빼내면 내부와 외부에 수압차가 발생한다. 이 수압차로 인해 함체 사이에 고무 조인트가 줄어들면서 강하게 압착되는데 이것이 2차 접합이다. 접합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특수 방수제로 함체 연결 부위에 한 번 더 테두르기를 해줘야 한다. 접합 부위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함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갈과 콘크리트로 만든 외부 보호막을 설치하면 침매 터널 작업은 완성된다. 네, 세그먼트 조인트는 두 가지 방법의 특수 소재 고무로 된 방수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수제는 최외측에 워터 스탑이라는 특수 소재 고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측으로는 오메가 형태의 특수 소재 고무로 된 그 방수제가 돼 있어서 본 침매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구조물의 그 세그먼트 조인트의 벌어짐은 플러스 마이너스 5mm로서 최대 10m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 수심 48m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함체가 바다 밑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연결돼 자리 잡은 것이다. 이 거가대교 해저 터널이 이
세계에서 최신부에 50m 가까이 되는 수심에 이제 건설된 거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수심 50m 이상이면 5바 이상의 커다란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터널 사이에 그 해수가 침투하는 그 기술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50m 이상은 적용할 수 없는 이제 단계입니다. 총 길이 3.7km, 아시아 최장의 진매 터널 구간. 만약 이곳에 태풍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터널 위쪽에 제트팬을 이용한 방법은 연기나 가스 배출에 효율적. 터널 아래 위쪽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은 차량이 정체 중일 때 유용하다. 거가대교는 철저한 실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두 가지를 혼합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 어떻게 빨리 이 연기를 빼내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횡유식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하고, 또 하나는 종류식, 즉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공기를 빨리 이걸 외부로 공기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종류식이라는 걸 갖다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환기 효율을 종래에 어떤 한 가지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환기 효율을 한 30 내지 40%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 침매 터널에는 적용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보통 터널에서는 종류식이나 횡류식 환기 방식 하나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터널 도로 중앙에 복도형 갤러리가 있다. 사람들의 대피소로 외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바다에서 대형 선박이 침몰하면 어떻게 될까? 대형 선박은 15m 이상 수심이 확보돼야 사고에 안전한데, 거가대교의 수심 확보 수치는 20m다. The bridge has been designed for the most severe cases you can think about, for earthquakes, wind, typhoons, ship impacts. You have a ship channel, you have ships going underneath the bridge, and of course big waves. Those things are all considered in the design to make the bridge as safe as any road in Korea traveling on in its final state. 이곳은 거가대교의 교량관제센터. 터널 내 상황을 영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는 곳이다. 물체의 움직임은 물론 물체의 부피까지 철저히 체크한다. 저희 침해 터널은 장대 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3.7km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발생 등에 유의하기 위해서 IDS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IDS 시스템은 인시던트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고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행자, 낙하물, 정지 차량, 역주행 차량, 그다음에 화재 연기 감지 등등을 통해서 어떤 유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거가대교를 지나는 통행 차량은 2만 5천여 대. 교량관제센터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어두운 터널 내의 연기까지 감지한다. 기체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첨단의 시스템 덕분이다. 터널 내부에는 특수 내화 피복제라는 것을 입혔다. 만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해서 내부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터널 전체 온도는 50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 피복제는 평상시엔 3cm를 유지하다가 불이 나면 30cm까지 팽창하면서 터널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뿐만 아니라 터널 내부 소화 배관의 밸브는 항상 열어놓는다.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화 배관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150톤에 이른다. 정밀하게 해저 지반을 조사하고 이제 명확하게 판독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런 그 바다 밑에 건설되는 해저 터널 내에
해수가 침투되는 것을 억제하는 이제 해저 차폐 기술, 그 다음에 그 해저 터널의 안전한 시공, 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이 방제 기술,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분야가 앞으로 2단계에서도 더욱 이제 발전시켜야 할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거대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꿈의 실크로드, 오션 로드. 해저 터널은 그 육지와 섬하고 섬 연결하는 거, 또 대륙하고 대륙 연결하는 것처럼 그 지역 조건이 전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선박이 지나간다든가 그 어장이든 양식장의 피해를 전혀 주지가 않고, 또 자연 경관을 필수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또 기후에 의해서, 태풍 기후에 의해서 교통, 운반에 전혀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지역에 특히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